네, 안녕하십니까.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10년 특집 대담으로 오늘은 특별히 한반도 관련한 주요 4강 4개국의 미중일러 4개국의 올해 한 해 동안에 전망되는 여러 정세와 주요 이슈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신성호입니다. 오늘 주제를 위해서 저를 포함해서 서울대학교 교수님 4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일본 전문가이신 일본연구소의 남기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으로 러시아 전문가이신 정치외교학부 신범식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중국 전문가이신 국제대학원 조영남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오늘 미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주제로 각국의 올해 한 해 주요 이슈가 있는지 국내 특히 상황 관련해서 정치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먼저 미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는 것이 가장 이제 특징적인 한 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석도 있고 또 이미 여러 가지 논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나타난 상황이나 앞으로 전망을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트럼프 행정부 2기 행정부는 1기에 비해서 훨씬 더 트럼프가 본인이 추구하려고 했던 굉장히 과감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1기에서는 기존 전통 관료라든지 아니면 워싱턴 내부의 여러 가지 정치 세력들에 의해서 자기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것들을 많이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좀 아쉬움 내지는 본인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좀 한이 맺힌 듯한 그 여러 발언들을 토로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지금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그 장관들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여러 관료들을 인선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러한 좀 모습이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론 일부 외교나 안보 쪽에 국무장관이라든지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경우는 기존 전통적인 강경 보수의 그런 인물들을 임명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또 한편으로는 복지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그 국가정보수장이라든지 아니면 검찰 우리도 치면 검찰 장관이나 아니면 FBI 수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리고 국방부 현재까지 예정된 헤그셋 같은 국방부 장관 지명자의 경우에도 오히려 그 부서들의 기존적인 전통적인 그 정책이나 분위기에 오히려 굉장히 반대하는 오히려 그 조직과 서로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들을 임명하는 물론 이 임명이 얼마나 의회에서 순조롭게 청문회를 통과할지는 또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러한 또 모습들이 나타나고 또 한편에서는 가장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일론 머스크 그 테슬라의 이제 그 회장이죠.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부상하면서 아예 그냥 정부의 정부 효율부라는 새로운 기존에 직제도 없던 부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임명을 해가지고 정부 조직을 아예 40%, 30%를 갖다가 축소하겠다는 식의 근본적인 대대적인 개혁을 얘기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올 한 해 동안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국내 정치 또 정부 조직과 관련된 논란이 많을 것 같다 이런 게 예상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은 여전히 이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인선이 되고는 있는데 공통점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서약하고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가장 중요한 관점이 될 것이다.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역시 뭐니 해도 트럼프 대통령 역시 2기에서도 경제 문제가 올 한 해 특히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도 계속 뭐 인플레라든지 아니면 그 물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걸로 봐서, 근데 이것이 세 번째 지금 그 특징 중에 하나인 뭐 관세, 대규모의 관세를 중국뿐만 아니고 심지어 뭐 멕시코, 캐나다 같은 이웃 국가, 그리고 뭐 한국이나 일본 같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해서 보편 관세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과 맞물리면 오히려 이것이 물가 안정에는 오히려 반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서로 조율할지도 굉장히 중요한 관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우선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다른 세 개 국가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중국에 대해서 올 한 해 전망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승남 교수님. 예, 그 중국 국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중국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들과 달리 중국은 공산당이 통치하는 국가이고요. 그래서 뭐 정권 교체도 없었고, 특히 시진핑 집권 3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그 2025년에 주로 국내 이슈를 얘기하려면 202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올해 일어날 일이 작년에 대부분 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관시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024년도 그렇고 2025년도 그렇고 중국 국내 이슈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경제 문제입니다. 예, 경제 문제이고요. 그 유튜브를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이거 찍으려고 촬영하는데 여전히 중국은 망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망하고 있고 이미 망했고 밥 먹을 돈도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뭐 횡행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2024년에 중국은 어떻게 경제 문제에 대처해 왔는데, 첫째, 중국 정부는 중국 현재 상황을 경제 위기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코로나 3년의 여파로 인한 그 순환기적 경기 침체로 간주하고 있고요.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 했느냐? 대신 미국과의 장기 경쟁에 대비하는 그 첨단 산업 육성과 혁신체제 수립이 핵심 과제였었고, 이걸 추진했습니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작년 7월에 있었던 그 중국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3차 그 전체의 20기 3중전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서 분명한 방침을 정했는데, 단기적인 경제 성장보다 국가 안전이 우선한다라는 명제에 맞춰서 경기 부양책은 얘기를 안 하고요. 어떻게 첨단 산업을 육성할 것인가, 동시에 어떻게 혁신체제를 만들 것인가를 주로 논의를 했습니다. 동시에 그런 결정 이전에 이미 작년에 중국은 제3기 반도체 산업기금으로 중국 돈으로는 약 500억 위안, 한국 돈으로는 약 68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8조 원이 이제 그 정부에서 순수히 나가는 거고요. 그걸 제외한 산업 자본까지, 그 사회에서 투자하는 자본까지 합치면 모두 1조 5천억 위안, 한국 돈으로 약 300조 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한국 올 1년 예산이 700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반 정도 되는 돈을 반도체 산업 하나에만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부동산으로 간 게 아니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동시에 그래서 많은 전문가와 언론들은 그러면 연말에 가면 뭔가 있을 거다. 예,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1월 달에 있었던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한다면 임시국회입니다. 거기서 추경 예산 결정했는데, 그래서 정부가 10조 위안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10조 위안이면 한국 돈으로 2,000조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로 가느냐?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지방 정부의 재정 건정성을 강화하는 데로 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코로나, 그 소위 말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하면서 지방 정부의 재정 적자가 상당히 심합니다. 따라서 그걸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10조 위안을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6조 위안은 지방 정부가 부채를 지방정부 채권을 발행하는데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나머지 4조 위안은 지방정부가 보이지 않게 빌려다 쓸어다 쓴 돈이 있거든요. 그게 이자율이 높습니다. 그걸 대체하는데, 결국 이 10조 위안의 돈은
경기 부양이 아닌 지방정부 재정 건전성 향상에 뒀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중국 정부는 그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부동산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급하게 서두르라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될 것과 관련해서 그 지난달 12월 달에 있었던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의 방침이 있습니다. 그 방침은 뭐냐? 기존의 방침을 계속 간다. 이게 첫째고요. 두 번째로는 뭘 하느냐? 경기 부양책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쓸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중국식 표현으로는 더욱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적당히 완화된 통화 정책을 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올 3월로 예정된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 때 경우에 따라서는 돈을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경우가 뭐냐? 바로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정부의 중국 정책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 충격이 어느 정도 될 거에 맞춰서 융통성 있게 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2025년도, 2024년에 소위 말하는 중장기적인 첨단산업 육성 정책, 혁신체제 수립이 기본으로 가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정부가 나서서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쓰겠다라는 게 정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문제가 또 역시 이야기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군 숙청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그건 잘못된 표현이라고 보고 있고요. 반부패 정책입니다. 그 1월 6일서부터 1월 8일까지 중앙기밀검사위원회 전체회의가 있었거든요. 매년 중국에서 하는 회의입니다. 거기에서도 시진핑 그 총서기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부패는 중국 공산당이 직면한 가장 커다란 문제고 반부패는 중국 공산당의 가장 심각한 자기혁명이다라는 표현을 강력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2024년에도 그 전체 장차관급 중에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집계한 거에 따르면 56명을 구속시켰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장군들 중에서 이제 중국에서는 전국인민대표의 대표 국회의원들이 겸직이기 때문에 현역 장군들이 하는데 장군들 중에 14명이 그 우리 친구는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형사처벌 받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시진핑의 지위가 불안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뭐냐? 오히려 시진핑이 반부패 문제와 관련해서는 타협하지 않겠다. 저는 오히려 강하게 주도권을 쥐고 해결하고 있다는 거 보고요. 특히 군 문제는 한국에서도 친위 구테타가 일어나니까 중국에서도 뭐 구테타 얘기하고 있는데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역대로 있잖아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군이 구테타를 일으킨 케이스가 없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중국의 그 시진핑의 군에 대한 통제력 강력하고요. 동시에 시진핑은 2016년에 시작한 군 개혁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강력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였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 개혁은요, 중국이 10년 동안 유지했던 걸 송두리째 바꾸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로 그 설정했던 목표가 2027년이고요. 2차 2035년이고 그때까지 쉬지 않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라는 면에서 저는 오히려 그 권력의 현재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본에 대해서 네.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기정 네. 죄송합니다. 올해 일본의 정치 일정 가운데 가장 주목할 것은 7월 달에 있을 참의원 선거입니다. 지난 총선거에서,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이었죠. 10월 말에 있었던 총선거에서 자민당, 공명당, 연립여당이 소수 여당으로 전락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내외로 굉장히 어려운 그 과제들을 마주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시바 내각이 이 7월 참의원 선거를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둘러싸고 언제까지 견딜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일본 정치를 보는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대략 한 3번의 고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참의원 선거 때까지요. 우선 3월 달인데 3월이라고 하는 거는 예산안이 성립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1월 말부터 이제 예산위원회가 돌아가면서 예산과 관련된 논의가 시작이 될 텐데요. 지금 이 지난 총선거에서 패배한 것 중에서 가장 자민당이 뼈아프게 생각하는 게 예산위원장이 입헌민주당으로 지금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위원회의 이 위원이 50명인데 여당이 24명이고 야당이 26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예산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야당 중에서 이제 캐스팅 보트를 줄 수 있는 게 국민민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위원회에서 3명밖에 없지만 이 3명을 끌어오게 되면 예산안이 성립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국민민주당하고 정책 연립을 만들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가 이른바 103만행의 벽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되는 이 소득의 문제입니다. 103만행의 벽이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에서 소득세가 발생하는 게 103만행이거든요. 거기를 넘어가면은 소득세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 소득세로 많이 뜯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이제 돈으로 줄 수 있는 소득을 늘려주겠다라고 하는 게 국민민주당의 정책이었고, 그걸 이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열린여당인 자민당하고 공명당하고 그 국민민주당이 지금 정책 연합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또 다른 그 굉장히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을 포기하고 이거를 받겠다라고 하는 걸로 지금 가고 있는 게 하나의 문제고, 또 하나는 이시바 씨의 굉장히 중요한 정책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방 창생입니다. 근데 이 세수가 줄어들 때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게 지자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세가 굉장히 현격하게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미 비명들을 지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잘 운영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그 국민민주당의 지지를 얻어서 예산안을 통과를 시키면은 일단 3월달은 넘어갈 수 있는 거고,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만일에 국민민주당이 돌아서서 예산안을 부결시킨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여기서 일단 이시바 내각은 운명을 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예산안이 가결된 다음에 이제 내각 지지율이 과연 오를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이 성과는 국민민주당이 다 가져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자민당에 대한 지지는 오르지 않는 상황이 되고, 더구나 이제 자민당은 지금도 여전히 그 정치자금 문제라든지 통일기 커넥션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가시화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자민당 지지율은 계속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각 지지율은 지금 조금 회복이 됐지만 지난번에 정권 교체를 인해 가지고, 근데 자민당은 지금도 여전히 20%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지금 한 30% 후반으로 가고 있는 내각 지지율이 20%로 떨어지면은 이시바로는 참의원 선거를 싸울 수 없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자민당 안에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이시바 끌어내리기가 시작될 거고, 새로운 총재로 바꿔 타자라고 하는 얘기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누가 다음 포스트 이시바냐라고 하는 건데, 포스트 이시바로 지금 주목될 수 있는 거는 지금 관방장관을 하고 있는 하야시, 그 다음에 지난번에 총재 선거에 나왔던 다카이치,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주목할 사람은 모떼기라고 하는 사람인데, 모떼기는 제1차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미일 협상을 해가지고 굉장히 그 당시에 터프 네고시에이터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 사람 정도가 지금 주목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제 그 자민당 안에서도 어쨌거나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거를 여기서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야당이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지금 그 내각 불신임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각 책임제이기 때문에 내각이랑 의회가 좀 견제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만일에 야당이 내각 불신임을 낸다고 한다면은 여당으로서는 두 가지입니다. 내각 총사퇴를 하거나 아니면은 중의원을 해산해가지고 국민한테 다시 묻거나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7월 달에 참의원 선거와 중의원 선거를 동시에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얼마나 자민당이 이시바 내각이 견딜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 만일에 이거를 견뎌내지 못하면은 여기서 정권 교체까지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민당 안에서 얼굴을 바꾸어서 참의원에서 겨우겨우 끌어나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이시바 내각 또는 자민당이 수명을 다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정권 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은 상당한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가면서 일본 정치가 굉장히 불안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이거를 잘 견뎌낸다고 한다면은 이시바 내각은 장기적으로 안정화되는 그러한 길로 갈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른바 수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시바 씨는 상당한 정도로 정책 논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야당을 끌어내가지고 그 의회에서 논쟁을 하면서 이거를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면은 좀 안정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연립을 지금 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 어쩌면은 그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해 가지고 입헌 민주당을 끌어들여 가지고 대연정으로 끌고 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데 지금 그 입헌 민주당의 노다시는 정권 교체에 굉장히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대연정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뭐 이 정도 일단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 신범식 교수님. 일단 작년에 이 같은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4년에 끝났으면 좋겠다는 희망과 함께 이 인터뷰를 했었는데 2025년 초 여전히 똑같은 희망을 되풀이하게 되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저는 이제 러시아 국내 정치와 관련되어진 부분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연관되어진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러시아의 중요한 국내 정치 일정은 2024년에 대부분 마무리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봄에 시행된 러시아 대선에서 푸틴 대통령이 87.3%라는 보통 민주주의 국가에서 예상하기 어려운 압도적인 지지 속에서 5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당선 결과를 얻었고요. 그리고 또 지난 9월에 러시아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역시 러시아의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둠으로써 국내 정치의 안정성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고 크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안정의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다른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하고 싶은 지점은 역시 러시아 사회가 보수화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보수화의 경향이 전쟁과 더불어서 더 고착화되었다. 이런 지점에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 나라가 망한 경험을 했던 러시아인들의 기억이 러시아 사회를 심각하게 보수화시켰던 것이고요. 또 그런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를 좀 강한 러시아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 전쟁은 어쩌면 이 러시아의 그 강한 러시아를 유지 보존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쩔 수 없이 치러야 될 전쟁이다라고 하는 식의 합리화가 상당히 사회 내에서 잘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러시아가 90년대에 그 망했던 상황과 비슷한 것들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러시아 국민들을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이 결국은 전쟁 상황 아래서의 깃발 아래 묻히기라고 하는 러시아 사회의 보수와 공고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지점은 이제 러시아 경제 부분인데요. 러시아 경제가 전쟁 시작되었을 때 이 굉장히 강력한 이 서방의 제재에 의해서 러시아 경제가 몇 달도 못 가고 무릎 꿇을 것이다라고 했던 예상과 달리 이게 의외로 좀 버티더니 최근 들어서는 이제 경제가 발전까지 하고 있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하는 질문들이 이제 나오는 상황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2023년에 3.4% GDP 성장을 했고 2024년에는 3.9%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아직 정확한 통계가 안 났지만 그러면 이게 그 거의 4%에 육박하는 이 전쟁 이 경제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4%에 육박하는 GDP를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전시경제의 화랑 이런 걸로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2022년 3년 기준으로 보니까 PPP 기준 GDP를 가지고 세계은행에서 평가한 것으로 보니까 GDP가 약 한 7,330조 원 정도 되는 액수로서 독일보다 또 그리고 일본보다 높은 수준으로 실제로 세계 4위로 평가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떤 이유로 이런 것이 가능한가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좀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러시아가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 특수가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그 전쟁 특수가 갑자기 생겨나서 선순환되어지는 구조로 그냥 된 것이 아니라 2013년 그 사태 이후에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합병한 이후에 서방 제재가 이미 이제 시작되었고
그 이후로 러시아가 꾸준히 내수 중심의 자기 그 경제 체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꾸준히 해왔고 그런 것들을 준비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역설적이게도 서방의 경제 제재 하에서 러시아 경제의 뭐 영아 사망률, 그 다음에 그 평균 그 보건 지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상승되어지는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무리스럽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러시아는 이미 경제적으로 전쟁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이 억측 같은 것들을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러시아가 상당히 자기 내적인 체질을 경제 체질을 개선해 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그 특수라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뭐 10%대의 인플레율이라든가 높은 이자율 이런 걸 보면서 이건 아주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하는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중앙은행이 24년 이제 그 종합 추계한 걸로 보면은 한 9%대 뭐 인플레이션율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푸틴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당선된 이후에 누진 소득세 도입과 법인세 인상 조치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한 2조 6천억 루블의 추가 세수를 이제 확보하게 되는데요. 이게 거의 전쟁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을 정도의 이 액수가 되고 있는 데다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통해서 실제로 한 9%대의 실질 임금 성장률까지 달성하게 됨으로써 인플레율은 실질 임금 성장률로 어느 정도 상쇄를 하고 추가 세수를 마련함으로써 러시아가 일정한 정도의 이 경제적인 이 내적인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분쟁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러시아가 버틸 수 있느냐의 싸움인데 러시아가 국내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다면 어쩌면 당분간 이 전쟁을 끌어가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러시아는 계속 가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옵션이 열려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러시아 국내 정치의 이런 안정과 경제적 기반 같은 것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항복하는 형태로 이 전쟁을 마무리하는 예측은 좀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에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미국 포함해서 역시 경제가 제일 중요한 이슈 각국별로인 것 같고 그러면서도 약간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는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돼 있는 리더십이 그런 모습이 보이는 반면에 일본은 상당히 지금 아직 좀 어려운 상황을 아슬아슬하게 걸어가야 되고 미국도 지금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아마 여러 가지 초기에 정치적으로는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 정도로 일단은 좀 저희가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